첫 문장처럼 요즘 우리 사회는요, 개소리의 천국이죠. 자, 과연 이 개소리의 정확한 뜻은 뭘까요? 저자는 개소리, 즉 불쉿을 옥스포드 영어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 제시된 물은 더운 공기, 즉 의미를 지니지 못한 그냥 입에서 나오는 입김에 불과한 것, 그리고 쉿의 의미는 좀 그냥 싸지르는 것이죠. 영양가 있는 의미가 제거된 어떤 경우에도 공들여 만든 것은 아닌 단어로 해석을 한 겁니다. 즉 개소리는 생각 없이 영양가 없는 말을 싸지르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개소리 중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최악의 개소리,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과에 있는 어떤 선배와 함께 캠퍼스를 걷고 있었는데요. 우리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하는 어떤 여학생이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길을 걷던 그 선배가 이 XX야, 담배 꺼. 이게 1990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학생은 당연히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그래서 당연히 항의합니다.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항의를 받은 그 선배가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야. 어딜 감히. 물론 전 그 선배랑 그 이후에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야 라고 하는 것만 개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최악의 개소리에 해당하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어딜 감이에요. 이렇게 어딜 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개소리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역으로 개소리를 많이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딜 감이가 자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딜 감이를 깔고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즉 개소리하는 사람들은 프랭크포트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왜곡된 나르시시즘. 어딜 감이라는 말을 한다는 건 그 왜곡된 나르시시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나르시시즘은 실제로 나는 너보다 잘났고 그리고 본질이 다르게 태어났으니 어딜 감이라는 말이 계속 깔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걸 오히려 약자가 하면 너무 재밌어집니다. 선배가 늦게 오셨는데 형, 어딜 감이 늦어요? 이러면요. 막 웃게 됩니다. 이런 건 재밌는 개소리예요. 실제로 저는 예전에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 지금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김정훈 박사께서 약속 시간에 늦게 오셨는데 형님, 어딜 감이 늦으시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후배님. 이라고 얘기하면서 술자리를 시작한 적이 있었죠. 특히 자기 부하 직원이나 후배들한테 굉장히 나이스하고 따뜻한 선배였는데 갈등이 생기거나 뭔가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어딜 감히라고 하면 그 선배는 민낯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수평적인 관계로 본 게 아니라 평상시에 자기의 아래에 두고 있었는데 그저 자기의 관용으로 잘해줬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이해관계가 좀 생기거나 상충하거나 아니면 갈등이 생겼을 때 결국 자기의 본심이 튀어나온 거죠. 어딜 감히. 개소리를 만들어내기 정말 쉬운 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치근해 보이는 개소리들도 있습니다. 백화점 쇼핑을 갔다가 직접 겪은 에피소드인데요. 제 옆에 배가 정말 많이 나온 한 중년 아저씨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년인 아저씨가 어떤 옷을 입으면서 직원에게 약간 볼멘 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 참, 이 옷 입으니까 배 나와 보여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 느낌으로는 배가 안 나왔는데 이 옷 때문에 배가 나온 것 같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야구 선수가 자기의 감독님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그 감독께서는 제 지인인 그 야구 선수를 평상시에도 그렇게 못마땅해 했답니다. 그래서 잘 못 던질 때나 아니면 그날따라 연습을 하는 모습이 불만족스러울 때는 안 좋은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선수는 열심히 연습을 했고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이제 기량이 좋아졌답니다. 그런데 그 감독은 여전히 못마땅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거의 완벽한 투구를 계속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연달아 완벽한 스트라이크가 들어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가 되면 이 감독님이 최소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말은 하지 않겠지. 이렇게 나에게 상처되는 말은 그만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슬쩍 감독님을 쳐다봤더니 감독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혼이 담겨져 있지 않아. 그래서 스트라이크라도 스트라이크 아니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해도 당신은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외에도 무수히 많죠. 데이트 폭력을 일삼거나 스토킹한 남자들이 자주 하는 말 있죠.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본인의 일을 떠넘기면서 하는 상사의 말 중에 다 너 잘되라고, 너의 성장을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일상생활에는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개소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개소리들의 특징은 뭘까요? 내 느낌대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내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건 하지 않으면서 내 느낌은 맞아! 라고 정당화하고 싶을 때 우리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볼쉿, 즉 개소리라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요. 제가 예전에 모 기업에서 그 기업에 다니는 많은 임직원분들의 가족의 식사 문화를 좀 더 개선해보자는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캠페인에 자문교수로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학자랍시고 그분들이 각 가정에서 찍어오신 가족들의 식사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제 모습을 거기서 본 겁니다. 저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아빠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밥 먹을 때 조용히 해. 저도 꽤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밥 먹을 땐 조용히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특히 아빠들이 언제 하는가 봤더니 가족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줘서 삐쳐서 그래요. 그러니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내 얘기를 들어줘야지 라고 하는 욕구가 생겼겠죠. 그런데 그 욕구를 솔직하게 얘기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느낌, 나의 불편한 느낌은 정당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지위를 부정당하고 싶지 않아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하는 소리가 밥 먹을 때 조용히 해. 저도 이런 소리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약간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는데 저의 막내딸 채원이가 아빠 왔어 라고 얘기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나오지 않는 시간이 5초, 10초, 15초 길어지면서 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우리 채원이가 정말 예의범절이라고는 모르는 앤가? 아니 엄마는 도대체 뭐 한 거야? 그런데 아이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군대도 아닌데 10초 만에 옷 갈아입기 힘들죠. 그런데 저는 그 10초를 못 기다리고 가정교육, 요즘 어린애들, 세상의 문화, 심지어 MZ세대의 문제점까지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왔는데 나오지 않는 이 행위는 오만불손한 행위다라고 하는 모든 종류의 개소리를 할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아빠로서의 저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전조감만으로도 저는 온갖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개소리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제 제자 중에 실제로 한 명이 조직 내에서의 헛소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개소리에는 첫 번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있는 거죠. 두 번째, 자기를 상승시키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상승은 자기 개발이 아니라 그저 높아지고 싶은 욕구라는 거예요. 셋째, 이렇게 확보된 자기 지위를 침탈당하거나 빼앗기고 싶지 않은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시켜야 될 때 혹은 하자고 할 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혹은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것을 밝히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기업에서 임원분들 회의할 때 되게 재밌는 건 회의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그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임원분을 위한 겁니다. 부장님이 과장님 10분을 데리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수의 회의는 사실 그 부장님이 그 회의 끝나고 만날 더 높은 상무님한테 얘기할 걸 만들어주는 회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장님이 그걸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개소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회의에 참석한 과장님들의 기분은 점점 이상해지고 내가 왜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왜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가? 심지어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에서 뭐 하지? 라고 하는 자괴감까지 만들어내죠. 그래서 저는 종종 그 기업의 회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 회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혹은 그 회의를 주관하는 분이 여러분,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밝히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첫째, 내가 왜곡된 얘기, 즉 개소리를 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그 회의에 참석한 나의 후배 직원들 혹은 나의 부하 직원들이 나의 이 솔직한 말 때문에 이제 허심탄회하게 나를 더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솔직하게 밝혀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연구진이랑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왜 갑자기 끝에가 트로트가 되죠?
네. 어쨌든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거 오늘 나를 위한 회의야. 여러분들을 위한 회의가 아니고 나를 위한 회의야. 나 오늘 완전 이기적이야 오늘. 회의 끝나고 총장님한테 이 내용 얘기해 드려야 돼. 자, 그러니까 빨리 내 머리를 따끈따끈하게 해줘. 나를 위한 회의라고 하니까 오히려 소위 말하는 계급장을 뗀다라는 의미에 더 충실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만약 제가 총장님께 이 회의의 결과에 대한 이 회의로부터 나온 아이디어를 보고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면 저의 제자들이자 연구진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잘 도와주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잘 도와주지 않으니 저는 다시금 이런 개소리를 하게 되겠죠. 자, 요즘 젊은 친구들은 회의에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좀 다그쳐야 돼 라고 하는 또 다른 개소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도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 이건 나의 욕구다. 라는 걸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지위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존중받고 싶은 사람들이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많은 막말과 말로 인한 여러 가지 풍파를 일으켰던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조차도 그 많은 얘기들 중에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사실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소리가 바로 이게 나를 위한 것이다. 자, 그럼 이쯤 되면 드는 의문, 개소리는 거짓말일까요? 심지어 해리 프랭크 버튼은 개소리가 거짓말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책에 그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날카로운 초점을 가진 행위다. 거짓말쟁이는 불가피하게 진리값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지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쟁이는 무엇이 진실인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거짓말을 지어내려면 거짓말쟁이는 자신의 허위를 그 진리의 위장 가면 아래에 설계해야 한다. 프랭크 버튼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날카로운 초점을 가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날카로운 초점이란 무엇일까요? 정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둔하다는 것과 무디다는 말이 동의어인 것처럼요. 거짓말이 왜 정교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항상 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에 기반을 두고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치밀하고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적어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참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들은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 반응한다. 그리고 그는 그만큼 진리를 존중하는 셈이다. 이 문장에서 존중을 두려움으로 바꿔보세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참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참을 얘기해주는 팩트 체크를 해버리면 와장창 우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소리쟁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진리의 편도 아니고 거짓의 편도 아니다. 누구 편일까요? 자기 편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소리쟁이는 팩트 체크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개소리쟁이들은 사태의 진상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프랭크 버튼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에서의 무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관심으로 또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풀어볼 때 무관심은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소리에는 정교함도 없고 참도 없고, 그래서 개소리는 더욱더 위험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개소리 중에는 또 다른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막말이 있다는 거죠. 특히 증오가 기반이 된 막말. 저는 제일 싫어하는 증오 담긴 개소리를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검은 동물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그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이 배신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측은지심도 가지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미워할 수 있을까? 인간에 대한 증오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증오들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바로 소수가 될수록 증오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증오들은 훨씬 더 다수와 친화적일 수 있을 것 같은 내 옆에 있는 바로 옆 그룹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연구가 발표돼서 인간과 관련된 모든 연구자들에게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주디스 화이트 교수죠. 이 화이트 교수 연구진은요, 이 소수일수록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한 증오를 느끼는가를 잘 보여주는 실험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죠. 연구진은 두 그룹을 비교합니다. 달걀, 유제품을 포함한 동물성 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 완전 채식주의자인 비건 그룹,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베지터리언 그룹을 비교한 거죠. 베지터리언은 채식 위주의 식단을 즐기기는 합니다만 내가 이건 먹어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식품들은 또 섭취하는 이른바 온건한 채식주의자입니다. 연구진은 두 그룹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그 결과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비건 그룹이 베지터리언 그룹에 가지는 적대감이 베지터리언 그룹이 비건 그룹에 대해서 가지니는 적대감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건이 베지테리언을 훨씬 더 무시하고 그리고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견해를 지녔지만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다소 타협적으로 그 가치나 철학을 지키는 쪽인 비둘기파를 그렇지 않은 매파가 훨씬 더 싫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성이요, 다수가 아닌 소수가 될 때 자기의 신념과 그리고 가치를 지키는데 훨씬 충실하고 이는 조금이라도 자신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지기 때문이죠. 요즘 들어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개소리에 대한 현혹과 믿음이 훨씬 더 심해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온라인 세상이 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혼란감이 생겼기 때문이죠. 제가 10년 전에 비해서 인간관계가 느슨해지고 넓어졌어요.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주로 만나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소주 마실 때 주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와인 먹을 때도 만나는 친구들이 있네요. 좀 죄송하고 민망하긴 하지만 폭탄주 먹을 때 만나는 친구들도 따로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막걸리 먹을 때 또 주로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중마고우는 이제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비, 관우, 장비처럼 도원결의에 해당하는 그 아주 좁은 관계의 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소 혼란스럽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친구가 많은데 왜 아주 혈맹 같은 친구는 없을까? 그런데 예전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마을에 옹기종기 몰려 살고 있을 때는 동네 친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동네 친구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동네에서 동네 친구 몇 명과 계속해서 몰려다니고 술도 늘 같이 먹고 그리고 놀 때도 같이 노는 이런 경우에는 그 친구의 생각이 곧 저의 생각이고요. 저의 생각이 곧 그 친구의 생각이니 우리의 생각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과 좀 동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소 느슨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는 어느 순간 그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느슨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회의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생각들이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아는 사람들이 개소리에 당하지 않고 또 개소리를 잘 하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합리적인 신념이 생기지 않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다양하지만 느슨한 관계로 갈 겁니다. 지금은 예전의 그 시골 마을에 해당하는 인간관계의 법칙에서 다양하고 느슨하면서도 폭넓은 이런 관계로 가는 일종의 과도기의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형 인간관계가 진짜 인간관계고 이것만 인간관계라고 집착해버리면 우리는 점점 비합리적인 신념에 계속 매몰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을 지속할 때 개소리가 되는 순간 혹은 개소리에 현혹되는 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10분 발휘하는 게 바로 개소리를 잘 사용하는 이단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을 인식하는 걸 절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만나는 그 혈연적인 사람들의 아주 극단적인 생각들만 계속해서 믿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이 바로 개소리, 이런 악순환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단 종교입니다.